동해바다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 지진의 전조 현상은 아닐까, 동해안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가이드 폭행 물의를 빚은 예천군 의회가 70여일 만에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국민들은 주민 소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환경단체가 봉화 석포제련소가 신청한 석포 일반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불허할 것을 봉화군과 경북도에 요구했습니다. 대구 풍등축제를 보기 위해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몰립니다. 올해 축제를 앞두고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동해바다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 지진의 전조 현상은 아닐까, 동해안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오전 5시 45분쯤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발생 위치는 북위 36.86, 동경 129.80으로 발생 깊이는 21km입니다. 지진 정도를 느끼는 최대 계기 진도는 3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강원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지각 변동의 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약 한 8cm 정도 동쪽으로 좀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지각도 이동했다는 얘기는 변형을 가져왔다는 얘기인데, 변형이라는 얘기는 밑에 지각도 어느 정도 움직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움직임 자체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이번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조 현상이라는 예측은 섣부르다는 견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큰 지진이 한 번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긴 한데 사실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걸. 포항 지열발전소가 땅속으로 주입한 물이 다시 지진을 일으킬 수 있을지의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땅속에 물이 한 6,000톤 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지하수 차이가 거의 그 지하 수위 차이가 한 600m 정도 나거든요, 두 개가. 예,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떻겠냐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거죠, 아무도. 한수원은 이번 지진으로 지진 경보가 발생한 원전은 없으며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정상 운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 신고는 없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22일 새벽 울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3.8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 경주 지진은 5.8이었는데요. 이렇게 지진의 세기를 숫자로 표현하고 이를 리히터 규모라고 이야기하는데, 숫자 1이 증가할 때마다 지진 에너지와 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새벽 울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3.8. 여기서 말하는 규모는 바로 지진의 강도, 즉 진원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절대적인 크기를 측정한 리히터 규모입니다. 리히터 규모는 진폭과 주기, 진원, 진앙을 분석해서 측정한 지진파의 총 에너지를 말하며 사람의 느낌과 건물 피해로 측정하는 상대적인 개념인 진도와는 차이가 납니다. 리히터 규모는 숫자 1이 증가할 경우 지진 에너지가 32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의 차이가 난다면 힘의 세기는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3.8 규모의 이번 울진 해역 지진은 2016년 5.8 규모의 경주 지진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지진인 셈입니다. 리히터 규모 3.0 미만의 지진은 사람들이 거의 느끼지 못하고 3에서 4 미만은 가끔 느끼는 수준, 4에서 5 미만은 실내 물건들이 흔들리고 경주 지진처럼 5에서 6 미만은 약한 건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규모 5 정도의 지진을 직접 체험해 보고 있습니다. 미리 예상을 했지만 가만히 서 있기 힘들 정도의 흔들림 때문에 제가 테이블을 잡고 있는데 이 테이블을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몸이 흔들리고 이 거실 등도 심하게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싱크대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크대 꼭지도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카메라 감독도 지금 그 체험관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카메라도 심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 이상은 반경 100km 이상에서 건물 파괴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진앙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건물 안에서는 지진이 감지되면 즉시 현관문을 열어 탈출로를 확보한 뒤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피해 탁자 아래에서 몸을 보호하고 흔들리며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 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면 가장 가까운 층에서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운동장이나 공원으로 피하고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차를 도로 오른쪽에 세워두고 키를 꽂아둔 채로 대피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강원 지역 주민들은 대형 산불에 이어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난 문자의 늑장 대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동해시 천곡동 일대, 이날 오전 11시 17분쯤 천곡동 일대 건물과 도로 주변이 2, 3초간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해상에서 가장 가까운 강릉에서는 땅과 건물이 흔들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강릉의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진 국민 행동 요령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쿵 하면서 소리가 많이 컸죠. 그래서 좀 느낌이 이거 지진이다. 그리고 다른 우리 교직원들도 지진이라는 걸 느꼈고 학생들도 지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진앙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춘천에서도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는 이날 오전 11시 16분쯤 발생한 지진으로 100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건물이 파손되는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릉 지역 SNS에서도 지진 관련 내용이 쏟아집니다. 시민들은 처음 겪는 지진에 놀람과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뒤늦게 도착한 재난 문자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당시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고 일부 시군에서 2, 30분 후에 자체 판단으로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규모 4.0에서 4.5 미만의 해역 지진은 진앙 반경 50km 이내에 광역 시도가 포함된 경우 송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지진은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발생한 것이라 재난문자 송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가라앉질 않습니다. 더욱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건물로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그게 대피 훈련을 거의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지진을 처음 겪어 당황스럽고 불안한 주민들은 대피 방법과 대피소 위치 등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입니다. 지진을 거의 느껴보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좀 느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이 관공서 쪽이나 그쪽에 있다는 그 안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범국민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대책위에서는 의원들의 임기 1년을 맞는 7월에 맞춰 주민 소환을 준비한다고 밝혔는데요. 70여일 동안 멈춰있던 예천군의회는 지난주 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예천군의회가 지난 19일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예천군의 요청으로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입니다. 30일 출석 정지됐던 이형식 의장은 임시회 시작에 앞서 사과문을 발표했고 의장직 사퇴서가 처리됐습니다. 오만여 국민과 40만여 출향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숙하며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진 무거운 빚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의장 대행을 하고 있는 신양순 부의장 역시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는 의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같은 날 예천군 범국민대책위도 출범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대책위에 지역 유림회까지 참여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범국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 7월 주민소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소환은 의원 임기가 1년 이상 돼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소환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의 20%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달라고 읍소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국 여론이 식는 날만을 기다리며 눈치를 보다가 제명 처분을 당한 두 의원마저도 징계무효 가처분 신청을 결행했습니다. 주민 소환을 힘차게 추진하여 예천의 주권자가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줍시다. 한편 제명된 박종철 의원과 권도식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은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환경단체가 봉화 석포제련소가 신청한 석포 일반산업단지 개발 실시 계획 승인 신청을 불허할 것을 봉화군과 경북도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제련소 측이 봉화군의 산업단지 개발 실시 계획 승인 신청을 제출하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신청한 부지는 제련소 인근 18만 4천 제곱미터. 지난 2012년 봉화군으로부터 승인받았으나 제련소 측의 조건 미준수로 2015년 12월 개발 기간이 만료된 적이 있습니다. 봉화군은 당시 사전공사 시행과 불법 토속 채취, 사토 처리 부적성을 이유로 2013년 6월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업 승인 1년 후 사업 승인 과정에서 불법, 특혜 의혹이 있다며 봉화군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실시 승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내렸고, 그러면 이미 감사원에서 이 산업단지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건데도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방류로 조업 정지 처분을 받자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면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18일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도 적발됐습니다. 이런 연이은 환경오염 사고에 봉화군은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요건이 맞으면 승인해 줄 수 없는 부분도 많고요. 그렇다고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항들이 많지만 그거는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공장을 확대하려는 석포제련소. 봉화군의 행정 처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수천 개의 풍등이 날아가며 동화 같은 풍경을 빚어내는 대구의 풍등축제. 이를 보기 위해 매년 전국에서 수천 명의 관광객이 몰릴 정도인데요. 올해 이 축제를 앞두고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칫 풍등 때문에 불이라도 나면 어쩌냐는 겁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어둑한 땅거미 위로 형형색색의 풍등이 떠오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을 옮겨놓은 듯합니다. 현실판 영화 라푼젤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대구 풍등축제. 하지만 인기만큼 논란도 큽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잦은 요즘,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마당에 풍등축제가 과연 적절하냐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풍등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모두 33건. 17시간 만에 겨우 불길이 잡혔던 지난해 고양시 저유소 화재도 풍등 때문이었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일정해야 되고 또 바람이
방향이 또 일정해야지만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구시에서는 대구 시민 안전을 어떻게 보면 하늘의 운에 이렇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대구시는 안전 기준을 지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약할 때를 기다렸다가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된 풍등만 띄울 예정입니다. 또 화재 위험이 있는 일반 풍등은 현장에서 날릴 수 없도록 단속하고 소방대원도 곳곳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 가이드라인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저희가 지금 실천을 했습니다. 소방이랑 경찰이랑 미리 협조를 해서 또 저희 그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들도 많이 곳곳에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안전 요원들과 함께 사제 풍등을 이제 그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게 화재인 만큼 소원 빌려다 불이라도 나면 어쩌냐는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2년 전 대구 북구의 한 건물주가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세입자들에게 6개월치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 소식 기억하시죠?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은 상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건물주를 찾아 보상해주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 점포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짧은 골목에 빈 점포가 잇따라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안동 시내에 비어있는 상가는 30% 이상.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심리 위축도 원인이지만 임대료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고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임대료 부분이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인하 문제가 절실한 문제입니다. 매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지금 나가는 상황에서 많이 이제 힘들죠.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은데 임대료가 좀 내려갔으면 도움이 될까 싶고 하고요.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제안이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김호석 의원은 적정한 임대료를 유지해주는 건물주를 찾아 보상하는 착한 건물주 찾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공실률을 줄임으로 해서 원도심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함으로 해서 시장 경제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고, 김 의원은 또 안동시와 연계해 상수도 요금을 줄여주거나 쓰레기 봉투 지원,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착한 건물주도 많이 찾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조례 제정을 통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걸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착한 건물주 찾기 운동이 제도로까지 잘 정착이 돼서 이 빈 점포에 상가가 들어서고 지역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선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울산시와 포항시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경주시 유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경주시는 22일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임시회를 열고 축구종합센터 경주 유치를 지지하는 결의문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해오름동맹 협의체는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울산과 경주 포항시가 지난 2016년 6월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지속적으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열린 제57회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2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구시와 경북 23개 시군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는 12,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경산시청 소속 이규형 육상선수 등 5명이 4관왕을, 김시훈 선수 등 12명이 3관왕을 차지하는 등 다관왕들이 잇따라 배출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세계 한인무역협회 도쿄지회와 일본 통상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경북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일본 시장 진출 협력, 일본 유통채널 확대 지원, 경북 청년 해외 취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세계 한익무역협회는 1981년 설립돼 74개국의 146개 지회에 7천여 명의 재외동포 CEO 등 경제인 2만여 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로 도쿄지회는 2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천군 보건소가 22일 생명사랑 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농약 보관함 60개를 보급했습니다. 생명사랑 마을 조성 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충동적인 농약 음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잠금 장치가 부착된 농약 안전 보관함을 보급하고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 관리를 통해 마을 단위 생명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은 지난 3월 20일 부초리 마을회관에서 생명사랑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마을 대표 3명을 생명 지킴으로 위촉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경북 6개 지역 20개 학교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6개 지자체 담당자와 도시재생센터장, 교육관리자와 지도교사 60여 명이 참여해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지원 협의체를 구축했으며 청소년 동아리가 지난 4년간 운영한 시정 참여 지원단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전국 대도시마다 전시 컨벤션 산업, 이름하여 마이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로 5주년을 만든 우리 지역의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역시 지난 겨울 동안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박영호 사장, 또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박종희 교수 모시고 지역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시청자들께서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간단히 말하면 이 마이스 산업은 만남을 위한 만남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목적이 여러 가지인데요. 하나는 회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인센티브 투어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또 전시, 또 이벤트 이런 것을 목적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 산업이 왜 그러면 그렇게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관심을 갖냐면은요. 이제 세계화, 국제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이 굉장히 발달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마이스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화백 컨벤션 센터가 올해로 이제 5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박영우 사장님께서는 우리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의 뭐라 그럴까요? 현주소 좀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들 경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이런 우수한 관광 인프라와 세계 유산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종 컨벤션을 유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국제회의 도시가 11개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11개 도시 간에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그런 유치 경쟁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런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발표된 국제 컨벤션 협회에서 통계를 국제회의 개최 통계를 이제 발표했는데요. 경주는 11개 국제회의 도시 중에 6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간 정도로 위치가 되죠. 하지만 경주는 기초단체 도시로서는 전국 최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경쟁 도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여러 여건을 고려할 경우에는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도시 정도의 컨벤션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경주가 기초단체 중에서는 이제 최고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뭐 어떤 조직이든 리더, 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사장님은 어떠세요? 또 경주 시민으로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주 이번에 경주시에서 특히 준하경 시장님께서 우리 박영호 사장님을 이렇게 경주에 사장님으로 모셨는데요.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영호 사장님은 사실 컨벤션 분야에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이런 컨벤션 분야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초창기에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관찰해 봤을 때 이 분야에서 가장 전문 지식이 많은 부분이 아닌가. 그건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최고의 그런 전문가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굉장히 정직하시고 또 겸손하세요. 그리고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틀었을 때 굉장히 좋은 분을 우리 경주가 사장님으로 모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가까운 도시 우리 울산에서 곧 컨벤션 센터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또 현재 서울과 부산 그리고 또 대구를 비롯해서 전국 10여 개의 자치단체가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각 도시가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좀 뭐 배경 내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좀 취지나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마이스 산업은요. 사실 마이스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아주 큽니다. 예를 들면 관광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숙박, 식음료, 교통산업 등등을 해서 이게 지역적으로 굉장히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에도 증대되기 때문에 그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열을 올리고 이 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 큰 도시에서 경주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없는 그런 그 컨벤션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앞으로 계속 이 컨벤션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가 경주의 경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줘요. 그래서 홍보해주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컨벤션 산업은 굉장히 경주로 봐서는 중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브랜드 가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경주 지금 화백 컨벤션 센터가 개관하면서 국내외 전시 또 이벤트들을 많이 개최했는데요.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라 그럴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2015년 3월 달에 저희들 하이코가 개관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그해 4월 달에 세계 물포럼을 20을 개최했었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UN NGO 컨퍼런스라든지 17년에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 해가지고 국제도시 경주의 어떤 국내 인지도를 아주 크게 그냥 향상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이제 개최 동시 행사로 저희들이 기획된 국제문화재 산업전은 그 문화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플랫폼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시에도 상당히 성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시 참가자들과 주최자들이 소비 지출한 금액을 저희들 파악해서 경제 파급 효과 조사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그 주최자 참가자들이 총 소비 지출 금액이 356억이었고요. 그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673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소득 유발 효과가 115억,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75억 등 한 1,000억 원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 창출되었고요. 또 이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도 741명으로 연구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지금 뭐 1,000억 원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데 컨벤션 센터 대부분이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될까요? 그래서 이 컨벤션 산업은 그 일반 기업들이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이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컨벤션 산업을 통해서 직접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관광도 하시고 숙박도 하시고 또 지역에서 음식도 먹고 이런 아까 조금 전에 1,000억 원의 그 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유발 효과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좀 실질적으로는 좀 적자를 보지만 그런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치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직접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애로사항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 하이코는 이제 해외 중심의 컨벤션 센터입니다. 국내 다른 여러 도시들의 컨벤션 센터는 전시장 중심의 센터로 지어졌고 현재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컨벤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컨벤션 센터의 직접 수익보다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경제 파급 효과 창출에 더 저희들이 중심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이코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하이코의 어떤 전시 시설도 확장해서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하면은 수익은 좀 더 올라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주만의 이런 마이스 산업이 뭐 색깔을 좀 도드라지게 한다고 표현할까요? 좀 독특한 그런 컨셉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에 대한 어떤 계획, 대안도 갖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무엇보다 저희들 지역 산업과 연계된 분야에 많은 컨벤션을 이제 개최하여서 지역 경제와 그리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 운영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효율적인 그리고 또 실사구시의 경영으로서 비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현재 하이코는 전 임직원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행사 유치에 전사적으로 영업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컨벤션 현장 서비스를 강화를 해서 하이코 하이 퀄리티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 출연금을 조금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전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고 우리 경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그런 특성을 잘 이용하는 그런 컨벤션 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박용호 사장님하고 이번 그것 때문에 금요일 날 서울을 올라가기로 했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뜨는 산업이 뭐냐면 힐링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힐링 산업은 경주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적인 그런 힐링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사장님하고도 이번에 금요일에 올라가기로 좀 계획이 돼요. 그래서 이런 좀 특색이 있는 경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이런 산업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협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민이 주도하는, 그래서 우리 경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컨벤션의 직원들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업사원이 돼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유치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도 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는 그런 참가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은 이제 먼저 2015년 개관한 이래 거의 이제 11월 달에 그 영남 치과 국제 컨퍼런스 겸 기자재 전시회를 저희들이 경주 지역의 의사분들과 그리고 또 포항에 계시는 의사분들이 중심을 해서 아주 유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문화재 산업전 같은 경우는 지역에 계시는 그 한국문화재 돌봄협회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자들과 회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뭐 지역의 아주 중요한 그 대학인 그 동국대학교 가령 그 주재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그 경영학회 관련 통합학술대회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컴퓨터공학부의 변정용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콜링, 그 컴퓨터 언어 분야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행사 유치에 직접 많이 도움을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8월달에는 기독 실업인 대회를 8월달에 이제 한 2,000명 정도의 대규모 컨벤션이 개최되는데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의 어떤 기독 실업인들 몇 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한 분 한 분 지금 열거를 해주셨는데 이런 뭐 약간 개인적인 차원에서 협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민간 협력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큰 틀의 방향성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뭐 방향성이라기 하기보다 실은 이 컨벤션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컨벤션에서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전체 경주의 전체 경험을 통해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 컨벤션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컨벤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신경지역을 내렸는데 신경지역에서 본문단지에 있는 컨벤션까지 가려고 했더니 버스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직행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를 타면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나중에 가격을 보니 그 가격이 서울에서 신경지 오는 그 가격이나 신경지역에서 택시 타고 보문단지 가는 게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불만이 생기지.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참석을 하면 재방문이 잘 안 이루어지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그런 이해관계 주체 세력들이 협력해야만 결국은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그 컨벤션 참가자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내지는 잘 참여하는 그런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가 되려면 어떤 노력들을 더 해야 될까요? 예, 그 컨벤션 센터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 경제와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컨벤션과 전시회를 이제 개최해서 지역민과 이제 국내의 참가자들 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최신의 지식을 공유함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해서 이제 지역이 보다 더 활기차고 그리고 개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이제 많이 저희들이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벤션 센터는 도시를 여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이코는 이제 경주 시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와의 그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지역에 많이 공헌하는 이런 기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코는 이런 역할을 아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그런 사업 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굵직굵직한 그런 행사들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원래는 이제 많은 행사 중에 지난 3월 달에 개최한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버커 코리아라는 네. 기업 행사를 아주 했었고요, 성공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달 4월에는 웅진 싱크비 그리고 이제 아우디 자동차 행사도 저희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대한당뇨병학회라든지 네. 대한외과학회 그리고 이제 의학교육학회 등 의학 분야 학술대회가 많이 지금 예정돼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6월부터는 이제 국제 열전기 학술대회 그리고 이제 국제 레이저 물리학회 그리고 이제 정보 디스플레이 학회 등 네. 한 10건 정도의 국제 학술 대회가 지금 개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시회는 이제 9월 달에 문화재 산업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에는 한옥 박람회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12월 달에 처음으로 민간 주최자와 공동 사업으로 저희들이 경주 윈터 페어라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소비재 전시회를 지금 현재 기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만 들어도 올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 못다 하신 말씀이나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우리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감사라는 단어. 감사. 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포항에서는 이 컨벤션 센터가 없어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경주 시민들은 이 컨벤션 센터가 들어온 것에 그렇게 감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한수원에 대해서도 한수원이 결국 그렇죠. 이거 지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한수원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민 한 사람 이건 컨벤션 직원들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한 사람의 그렇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감사가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우리 사장님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먼저 지역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발전을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 도시 전체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네. 이거는 컨벤션 유치는 도시 간의 경쟁이거든요. 센터와 센터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컨벤션 유치를 하는 저희가 상대하는 도시는 서울, 부산, 제주, 대구라든 이런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경주는 이제 차별화된 컨텐츠와 그리고 아주 차별화된 어떤 고급 현장 서비스로 저희들 이제 승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하이코는 이제 국제 도시 경주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도전적인 사업을 좀 적극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 지역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격려 그리고 많은 참여를 저희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요. 오늘 나눴던 얘기들 중에 장점은 살리고요.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낮에 25도를 웃도는 기온으로 여름이 찾아온 것만 같았죠. 이 고온 현상은 화요일 오후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까지 영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니까요.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 신경 써서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대개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어서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